네, 잘 쉬었으니까. 이 캔들 프로블럼. 사실 이 초의 프로블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문제, 제가 조금 쉬는 시간 바로 전에 주었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많은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 많이 내는데요. 이걸 종이를 잘라서, 뭐, 이 초를 감싸고 난 다음에, 앞정을, 이렇게 초를 그럼 벽에 이렇게 세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감싸고 앞정을 꼽는다. 그렇게 해서 바닥에 띄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의견들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주었는지 이게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다시 한번 문제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요 상자, 그러니까 이 앞정이 든 상자를 또 테이블 위에 있는 머티리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띄워서 앞정을 꽂고 요 위에 초를 켜고 촛불로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 어쨌든 바닥에 닿지 않고 초를 공중에 띄웠죠. 이런 문제를 1945년에 냈습니다. 왜 이 문제를 냈을까요? 맞습니다. 이 앞정이 든 박스를 그냥 단순히 앞정을 담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이 앞정 박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962년도에 이 캔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를 쌈 글럭버그라고 하는 이 학자가 요 문제를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주게 됩니다. 어떻게 주느냐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아이디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줍니다. 이렇게 상자 안에 있는 앞정들을 다 밖에 꺼내고 그죠?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 책상 위에 있는 머티리얼들을 사용을 해서 초를 공중에 띄워보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주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맞췄을까요? 맞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맞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앞서 설명을 내가 왜 그 필라멘트, LED 전구를 설명을 하면서 이 필라멘트에 대해서 많이 부연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무인 우주선용 램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이제 이 처음 달 착륙선을 만들 때가 1960년대였잖아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에 있는 전구라고 하면 이 필라멘트가 있는 요 전구입니다. 전구, 백열 전구, 그죠? 백열 전구.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E26 베이스라고 해서 볼록볼록한, 왜냐면 이제 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밑에 이렇게 전극이 들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유리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필라멘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도체와 그리고 이렇게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전기를 넣으면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에는 강한 저항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강한 저항을 받으니까 이게 달궈지잖아요. 열이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가 강하게 저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열받죠. 똑같습니다. 전기도. 그렇게 열받으면 그 다음에 밝게 달궈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이 제일 먼저 나죠. 그러니까 90%가 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정작 원하는 10%의 빛, 10%채 안 되는 5%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빛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전기의 대부분이 열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빛이 나오는. 근데 전구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빛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열을 유하기 위해서는 모닥불도 있고 불을 피우면 되는데 굳이 물론 그래서 백열 전구를 이렇게 채 5분도 안 된 백열 전구를 맨손으로 잡지 못합니다. 그만큼 뜨겁습니다. 지금은 많은 전구들이 그래서 LED로 바뀌었죠. 저도 거기에 한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제가 효성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LED 조명을 2010년부터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2009년, 10년, 9년부터 LED 조명은 그리고 LED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해외 또는 국내에 판매를 했었죠. 처럼 이렇게 LED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앞서 LED 말씀드릴 때 이 필라멘트에 대해서 강하게 제가 설명도 드렸던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 무인 우주선을, 무인 우주선을 달 착륙 우주선을 개발을 해서 달로 보내려고 하는데, 무인이긴 하지만 달 착륙을 할 때 달의 지표면이 되게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착륙을 하려면 바닥에 이 표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 우주선을 이렇게 지금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원래 그림을 이렇게까지 못 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우주를 만들면 요 바닥에 대한 이 바닥의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을 거고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되니까 조명을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백열 전구를 여기다 꽂아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 항상 그 시뮬레이션을 해봐야겠죠. 달에 보내기 바로 전에 항상 이제 왜냐면 엄청난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수십 번, 수백 번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구를 달아서 쫙 국내, 죄송합니다. 그 지구에서 미국에서 계속 나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 딱 앉자마자 이게 바삭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유리관이잖아요, 유리관. 그러니까 이 유리가, 금이 바로 깨져버리는 거죠. 앉을 때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엄청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충격에 강한 전구를 만들 수는 없을까? 왜냐면 달 착륙에서 밑에 노면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백열 전구를 달면 다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주고 이거를 강화 유리로 만든다, 여 위에 철망을 씌운다, 많은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 배나 또 이런 방폭 조명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 안에 있는 이 필라멘트나 이게 스파크가 나면 이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다른 보조덮개로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조지라는 사람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네. 그냥 이 유리관을 세우지 않는 필라멘트를 그냥 달로 보내면 됩니다. 필라멘트 이 유리관을 왜 씌운다고 했죠, 제가? 맞습니다. 이 필라멘트가 빨갛게 달구어지니까 이게 빨갛게 달구어지면 이게 밖에 외부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이게 산화가 되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유리를 씌운 거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공기를 뺀 거죠. 근데 달은 어때요? 공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가 산화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백열 전구 그냥 필라멘트 단체로 그냥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이런 문제점을 찾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당연히 그런지라고 이제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나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문제가 당연히 그런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인지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 문제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인 우주용 램프 설계하는 이 백열전구처럼 산소가 없는 곳에 보내는데 왜 굳이 이 유리관을 씌운 이걸 안 깨지게 고민을 하고 만들었냐 이거죠.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가게 되죠. 근데 미국보다 더 먼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게 누구죠? 맞습니다.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갔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에는 무중력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하고 또 일어났던 이벤트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 펜처럼 이렇게 노트를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노트가 뭐죠?
예, 볼펜이잖아요, 볼펜. 볼펜의 원리는 뭐죠? 가는 튜브 안에 잉크를 채우고, 그죠? 잉크를 채우고, 그 앞에, 예, 볼을 이렇게 답니다. 동그란 볼을 이렇게 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쓰면, 이게 이제 바닥으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 볼이 구르면서 이 잉크가 중력 때문에 흘러 밑으로 내려오면, 이 볼에 묻혀서 쓰면, 예, 글자가 되는, 이게 볼펜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볼펜을 무중력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안 써지는 거예요. 왜냐면 중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엄청나게 이제 또 이 나사에 있는 이 학자들이 이제 그뭐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중력 없는 곳에서도 이걸 잘 쓸 수 있는 볼펜이 과연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몇백만 불짜리의 볼펜을 개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손을 쥐면 잉크에 자동으로 프레셔 압력이 가해지게 돼서 이 잉크를 눌러갖고 이 볼에 묻혀서 쓰게 되는 이런 작은 이제 그걸 또 이제 작게 만들어 미니마이즈 해야 되니까 그 프레셔를 미니마이즈하고 그 프레셔가 손의 악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볼펜을 만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됐다. 그리고 이제 이 볼펜을 가지고 가죠. 이제 어떻게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에 나갔더니 거기 이제 러시아에서 온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우주에 나가는 데까지 굳이 뭐 적국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가서 서로에 대한 뭐 이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우주사들이 자랑스럽게 이 볼펜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런 볼펜으로 우리는 기록을 한다. 너희는 혹시 어떻게 기록하느냐 했더니 이 러시아 우주 비행사들이 또 기록을 잘 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냥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거예요. 연필로 꾹꾹. 그냥 자기 힘으로 가해서 연필로 꾹꾹 눌러 쓰면 되죠. 간단하게 그 문제를 그냥 거기서는 해결한 거죠. 심플하게 접근한 거.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Simple is best라고. Simple is best. 그죠? 그처럼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듣고 나면 이제 뭐 거의 우습고 뭐 이렇게 해프닝이지만 이 자체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접근할 수 있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거를 근본적인 해결 부분 이게 뭐 무중력 상태에서 글 쓰는 것 자체가 이슈인 거잖아요. 이 잉크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잘못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볼펜이 다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중력 상태에서 이 연필을 쓰게 되면 흑연 가루가 이렇게 날리거든요. 무중력 상태니까 이제 공기 중에 이 흑연 가루가 막 날려서 그 우주 비행선 내가 뭐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흑연 가루들이 막 묻고 뭐 이렇게 가루가 날아다니니까 중력이 있으면 이게 바닥에 뭐 앉아서 닦으면 되지만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이게 문제가 돼서 요즘은 뒤늦게 이제 이게 다시 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 때문에 있는 문제가 해결에 대한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퀘션 마크를 달고 접근을 하면 더 쉽게 어떤 여러분들 또한 주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앞서 먼저 문제를 찾아야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명하죠? 여러분들 한 45분짜리 강의도 들으셨고 이번에 초청 강의도 들으셨잖아요. 제 수업이 이만큼 유명합니다. 초청 강사로 이 그라민뱅크의 창립자인 이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강 강사로 모셨고요. 대단하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온라인 강의의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유명한 초청 강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2006년도에 이 노벨상을 받은. 왜 갑자기 또 이 그라민뱅크의 이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를 사례를 갖고 왔냐면요. 이분 또한 되게 그 문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 열악한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대출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보면 재정의입니다. 재정의.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보죠. 리데피니션. 혁신의 출발 지점.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의 핵심 요구사항을 새롭게 정의해서 제품 개발이나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한다가 바로 이 재정입니다.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유누스 박사는 무엇을 재정했을까요? 고객을 재정의한 겁니다. 고객을. 왜 재정했죠? 은행의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본 거죠. 문제를 찾은 겁니다. 그죠? 어떻게 찾았나요?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죠? 돈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잘 빌려주나요? 담보가 확실하거나, 왜냐하면 돈에 대한 어떤 그 상환 능력을 봐야 은행도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담보라든지 또 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기존에는 계속 선호했죠. 그래서 뭐 신용 등급을 체크하고, 그죠? 통장 잔고액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대출이 그렇게 급하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문제라고 본 겁니다. 대출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해주지 않고 대출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대출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재정의를 한 겁니다. 그라민뱅크의 유누스 박사는. 그래서 현 상황은 기존의 담보 능력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데 비고객의 고객화를 위한 질문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대출을 받냐라는 게 리서치 퀘션이에요. 근본적인 고객을 정의하는 문제점의 어떤 첫 스타트, 시발점인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을 보면 어때요? 신용 능력, 담보 능력을 갖춘 일반인들에게 요구사항은 뭐 주택 구매나 뭐 더 많은 돈을 부여하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투자 목적의 어떤 고액 대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 문제점인 빈익빈, 뭐 부익부 이런 것들이 더 극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누스 박사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재정이 된 고객, 가난한 사람, 신용 능력이 약한 사람에게 요구사항은 생계 유지, 창업을 위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게 바로 고객에 대한 재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을 한 거고 이 서민 뭐 은행이나 또는 소액 대출에 대해서 되게 크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끈 거죠. 은행의 입장에서는 보면 사실은 리스키하죠.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겠죠. 이런 그렇게 해서 파산 신고하면 은행은 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텐데 이 어떤 리스크를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존의 고객들만 계속 한 거죠. 사실 지금 국내에 있는 은행들의 뭐 95%도 마찬가지 아직도 기존 고객, 신용이나 담보 능력을 갖춘 돈 있는 사람들에게 더 대출을 해줍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재정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 how to의 탐색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가난할수록 대출 1순위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돈이 많을수록 대출 1순위였는데 역으로 가난할수록 대출 1순위로 꽂아서 선별하고 그래서 집과 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는 대출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그러면 현재 가난과 이런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겠죠. 또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연대 책임. 우리가 보통 그 제일 문제인 게 그 우리나라도 뭐 보통 보면 요즘 들어서 많이 없는데요. 그 한참
뭐 70년, 80년,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담보가 없거나 어떤 신용 능력이 없거나 또 요즘은 취업할 때 그러나요? 저도 처음 취직을 할 때는 보호자의 그 보증서? 보증 동의서 같은 걸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만약에 내가 사고를 치면 예, 뭐 부모가 됐든 아니면 내가 보증 쓴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 보증인 동의서인가? 뭐 보증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보증이라는 게 뭐죠? 내가 그 금액을 상환했을 때, 상환하지 못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해서 대신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증이잖아요. 보증 말 그대로. 예, 그래서 그 보증을 쓰게 되면, 예, A라는 사람이 뭐 돈을 빌리면서 대출이나 뭐 담보가 없으면 B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로 달라고 하는데 그 보증을 B라는 사람이 쓰게 되면 A라는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B라는 사람이 대신 갚아줘야 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친구 빚을 대신 보증 섰다가 뭐 집을 날렸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보증이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고배경 문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친밀도나 또 뭐 의리 뭐 이런 거에 좀 이런 거에 좀 더 많이 이렇게 데디케이트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에 은행에서 있는 이 보증에 대한 그 리스키한 부분들을 다들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뭐 친한 친구가 좀 써달라니까 그냥 써줬다가 뭐 이런 문제가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연대 보증 또 연대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은 뭐 부채가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뭐 또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지은 부채를 뭐 자녀가 계속 떠나서 뭐 못 갚으면 뭐 파산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악순환에 그러니까 그 계속 이 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의 고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은행들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뭐 제2금융이나 제3금융으로 가요. 제2금융이나 제3금융은 1금융과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고리입니다. 고리. 그러니까 고에게 이자를 내야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2에서 3%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그죠? 이, 뭐, 그, 뭐, 이런 그 고리 대금을 받는, 예,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에서는 얼마를 받냐면, 앨리스트 뭐한 10%에서, 그죠? 많게는 법정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이상을 좀 넘지 못하니까 뭐 많게는 30%까지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낮은 금리에 여기를 받고 싶겠죠. 근데 예, 담보 없고 예, 뭐 이런 그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리젝하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받겠죠. 그러니까 1억을 받아도 2%면 얼마야? 뭐 한 200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10%면 뭐 1억을 빌리면 1000만 원 이자인 거예요. 1억을 빌리면 예, 보통은 근데 10% 가지고 뭐 제2금융이나 3금융하고 20% 정도 되니까 돈 있는 사람은 1억을 빌리면 200만 원 이자만 무는데 1년에 돈 없는 사람들은 이 제2금융에서 1억을 빌리면 20%를 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을 무는 거예요. 더 많이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못 갚으면 그 이자가 또 복리가 돼서 또 이자를 낳게 되죠. 그럼 1억 2천이 또 20%의 또 이자를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1억 2천에 대한 또 20%. 또 그가 못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눈덩이처럼 부채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더 발생하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것처럼 그게 이제 또 자녀에게 상속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누스 박사가 그라민뱅크를 하면서 이 높은 대출 상환율에 대한 비결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성 중심의 대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남아의 경우에도 남자보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약간 그 평등한 것 같고요. 이런 동남아는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그러니까 따뜻하고 하다 보니 어쨌든 이 생계에 대한 또 우리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겨울 되면 춥잖아요. 뭐 바깥에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요의 같은 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좀 더 열심히 산다고 해요.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보면 요 같은 위도에 있는 국가들이 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 국가들이 훨씬 더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준비성도 강하고. 그런데 이 동남아에 있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그쪽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적 제가 그 글로벌 창업 문화와 경영이라는 수업도 이 같은 학기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맞다 틀리다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근해서 항상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화를 맞다 틀리다가 아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떤 문화에 있어서의 이 맞다 틀리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중거적 관점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뭐 국가나 그 지역의 문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더 편하게 느끼지만 그게 맞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그걸 이제 자기 중거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기 중거적 태도를 버려야 이제 해외 사업이나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시초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뭐 동남아 쪽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을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그 문화 자체가 기후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하다 보니 쉽게 뭐 이런 과일이나 또 뭐 그런 난방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좀 이렇게 뭐 낮잠도 많이 자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그 또 많은 이런 부나 이런 거에 이제 그 경제적 관념 이런 것도 약하고요. 하지만 여성은 어때요? 아기를 뭐 출산을 하고 아기를 이제 양육을 하고 하다 보니 이 여성분들이 이제 동남아에도 저도 뭐 베트남 출장도 가보고 뭐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다녀봤는데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 삶에 대한 이 생활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이해하죠. 이 유누스 박사도 본인도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 중심의 대출을 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강한 생활력 그리고 또 높은 책임감 또 이제 자식들을 어쨌든 양육하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낮은 충동심 그리고 강한 인내심 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고요. 또 개인 하나 한 분 한 분한테는 대출해주지 않고요. 5명이 일개조로 해서 대출을 신청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웃간들의 어떤 자체 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죠? 뭐 거짓말을 일삼거나 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같은 조에 안 끼워주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확한 이웃들 간의 자체 신용 검증으로 이제 그걸 극복을 했고 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목돈이 되어 버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보통 뭐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수라는 게 있습니다. 일수. 그죠? 그 재래시장이라든지 이제 시장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이 이 일수 같은 걸 많이 찍었죠. 옛날에 개를 붙는다고 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만 원씩을 하루에 다 내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100명까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이 10만 원씩을 내면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은 뭐 그날 장사해서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만 원 그날 모으면 첫 번째 1번을 뭐 개를 그 본 사람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번까지가 있으면 맨 첫날 100만 원을 거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주죠. 보통 뭐 개주들이 많이 그걸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신 왜냐면 이자를 떼죠. 1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냐면 급전이 필요하니까 90만 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이제 10일 동안 계속 이제 10만 원씩 부어야겠죠. 단 먼저 이 100만 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90만 원이시긴 하지만 이자를 떼고 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예를 들면 뭐한 뭐, 예, 99만 원을, 예를 들어서 91만 원을 타가죠. 그리고 또 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번을 이제 정해서 하거든요.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1번 개주가 첫 번째 손을 타잖아요. 그래서 쭉 다 걷어갖고, 이걸 뭐, 가지고, 이 개주가 어때요? 날라버리면,
예, 죄송합니다. 뭐 수업 중에 나른 도망가 버리면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매일매일 상한 조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한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거의 하지 않고요.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일수처럼 매일매일 일정한 조건으로 상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도망갈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일정한 금액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사업계획서. 그래서 두두쿵 이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만들어내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 계획서는 간단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잖아요. 100불을 빌리면 이 100불을 가지고 대나무를 사서 대나무 몇 그루를 사서 그 대나무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예, 바구니를 다 팔면 200불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사업계획서면 됩니다. 예, 그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해서 제출하면 승인을 해주고 제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글라데시 농민의 어떤 75%가 거래하는 전국적 은행으로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소액대출이라고 하는 상품과 시스템이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이 소액대출 상품, 소액대출은행, 뭐 서민은행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도 이제 생겼죠. 어쨌든 이 그라민뱅크의 유누스 박사 또한 사회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 문제를 보고 고객을 재정의 한 겁니다. 고객에 대한 재정의, 그죠? 고객을 재정의. 기존 고객과 재정이 된 고객. 그 문제를 볼 때 앞서 우리 그 재정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포인트가 뭔지를 잘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점, 사회 문제점, 지금부터 미리미리 예습 차원에서 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주위를 돌아보시고 그런 문제라든지 사회 이슈 이런 거에 관심을 두고 그 이슈를 잘 해결하고 있는 기업 또는 적정 기술 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원오브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가도 될 수 있고 그런 그 취약계층이나 또 어려운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적정 기술을 개발하는데 공헌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많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7주차 1강 일단 그 창의 발성론 강의 드렸고요.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다시 요 창의 발성론을 이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